네, 안녕하세요. 국제통상법 1 강의하는 이상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느라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수업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정무역, 페어 트레이드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덤핑에 대한 엔타이 덤핑 매저, 그리고 또 서브시디 보조금에 대한 카운터베일링 매저, 또 바로 지난 시간에는 아무런 불공정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serious injury,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발생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 세이프가드라는 조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배웠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트레이드 레머디, 무역 구제 제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공부해 봄으로써 이번 학기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US Steel Safeguard라고 해서 흔히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사건이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United States, 바로 이 피소국, 피소를 당한 국가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고 했죠. 미국이 피소당한 사건입니다. 여러 제소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사건의 제소국 중 하나로 참여했습니다.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라고 해서 Safeguard Measure라는 것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인데요. 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Provisional 잠정 조치가 있을 수 있고 Definitive라는 건 잠정 조치에 반대되는 대립되는 확정 조치, 최종적인 결정이 나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의미입니다. On import of certain steel products라고 해서 특정 철강 상품의 수입에 대한 확정적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잠깐 리뷰해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규범 세 번째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배웠죠. 먼저 세이프가드 조치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세이프가드 조치가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까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WTO 체제에서 세이프가드 협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를 살펴보았죠. 가트 1947 19조의 내용이 바로 세이프가드 내용인데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거쳐 WTO 체제 출범 이후에는 가트 1994로 그대로 계승이 되어서 그 19조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규율하는 모법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Agreement on Safeguards라는 SG Agreement라는 세이프가드 협정이라는 게 새롭게 탄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위한 세 가지 요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수입의 증가, import increase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serious injury라고 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둘 간에 즉 import increase와 serious injury 간의 세 번째는 인과관계 바로 causation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사건 배경 및 개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리고 당사국의 주장을 살펴볼 텐데 여러 제소국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서 나머지는 빼고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unforeseen development라고 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건 예견되지 못한 사태의 진전으로 인해 수입이 증가된 경우,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WTO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 있는 unforeseen development와 관련된 쟁점.
두 번째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인 increased import 증가된 수입이라는 것과 관련된 쟁점. 그 세 번째로는 패러럴리즘과 관련된 얘기. 이게 무슨 개념인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났고 어떻게 이행되었는지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스터디를 마무리하면 기말고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의 배경 및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요. 아주 유명한 분의 사진이죠. 흔히 킹 오브 스틸이라고 해서 철광왕이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에 출생해서 191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바로 이 철광왕 카네기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절이 1800년대 바로 19세기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철강 산업이 가장 흥했던 시절이 18세기입니다. 18세기, 19세기 죄송합니다. 1800년대 19세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철강이라는 산업이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 현재 21세기에는 어떨까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러스트 벨트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라는 아주 특이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스트 벨트에 몰려있는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정치적 자산이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하게 만들었다라는 언론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곤 했었죠. 이 러스트 벨트가 바로 뭐냐면 미국의 북동부의 오데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를 얘기합니다. 즉 한때는 매우 왕성하게 산업이 돌아가던 지역이었는데 점점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되어서 지금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몰려있는 그래서 가난한 백인들, 배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쇠락한 백인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바로 러스트 벨트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러스트 벨트가 바로 여기에 이 오데오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에 표현되어져 있는 건데요. 이 쇠락한 공장의 모습이 보이죠. 이 철강 산업도 바로 이런 러스트 벨트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산업군 중의 하나입니다. 한때는 미국에서 가장 앞선 산업이었지만 지금은그 경쟁력을 잃어가는 그래서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그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매우 큰 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표현이 바로 러스트 벨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잠깐 드렸죠. 마치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할 때 쌀 시장이 차지하는 산업적인 의미, 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역사적으로 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쌀 시장 개방 문제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다라고 했죠. 반대가 있었다라고 했죠. 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없다라는 것으로 논의될 수 없는 정치적인 논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서 철강 산업이 가지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1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바로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입니다. 2001년에 당선되고 재선에 성공해서 2009년까지 8년간 미국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죠. 이 조지 W. 부시가 당선된 다음에 2002년 3월 5일 날 Proclamation 7529이라고 해서 대통령 포고령 7529를 발표하는데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제목이 To Facilitate 이란 말은 무엇을 촉진시키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촉진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촉진시키냐 하면 Positive Adjustment to Competition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adjustment. adjustment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구조조정이란 말로 흔히 번역한다라고 했죠. 즉 미국의 철강 산업이 사실상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경쟁력을 회복하거나 혹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로 옮기기 위한 변화를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드저스트먼트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세이프가드 메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에 대한 어드저스트먼트냐면 to competition from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바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철강 상품의 수입, 특정 철강 상품의 수입, 바로 import, 이 steel import, 바로 철강 수입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3월 5일 날 메모랜덤을 발표했는데 이 메모랜덤은 바로 Action under Section 203 of the Trade Act. 미국 국내법상 무역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1974년에 만들어진 무역법 섹션 203 이게 바로 이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Concerning certain steel products by the President of the U.S.라고 해서 철강 수입 상품에 대한 1974 미국 무역법상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다라는 메모랜덤을 2002년 3월 5일에 발표하게 됩니다.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철강 상품 수입에 대한 확정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3월 5일 날 발표하게 되고 이 조치가 3월 20일부터 효과를 발효하는 것으로 해서 3월 5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WTO에서 말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표된 거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철강을 수출하던 국가들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엄청난 국제적 논쟁이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취했던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를 인상하는 듀티 인크리즈를 하는 조치도 있었고요. 또 관세 할당이라고 해서 테리프 레이트 쿼타를 라는 수단을 통해서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관세 할당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테리프 레이트 쿼타라는 게 뭐냐면 정해진 수량까지의 수입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예를 들어서 100톤에 대해서 테리프 레이트 쿼타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정해진 100톤까지는 관세율을 낮게 받고요. 그것을 초과하는 수입에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추가되는 그것을 초과하는 수입량을 관세를 통해서 제한하려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이프가드 조치 중에 이 관세 할당이라는 방법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것도 있고 단순히 처음부터 그냥 물량에 상관없이 수량에 상관없이 관세를 인상해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flat steel, hot rolled bar, cold finished bar 이건 뭐냐면 철강 상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 철강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직접적으로 인상을 했고요. slab이라는 철강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 할당이라는 걸 부여했습니다. 뭐 이런 실무적으로 혹여 여러분들 중에 이런 세이프가드 조치 트레이드 레머디와 관련해서 더 공부를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나중에 이 실제로 트레이드 레머디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철강 산업과 전자 산업인데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포항제철, 포스코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명칭들의 한국어 표현까지도 뭐 다 기억하고 이렇게 활용하는데 뭐 우리 수업에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상품 명칭인데 왼쪽에 있는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이라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졌고 슬랩이라는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관세 할당이라는 형식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졌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소국은 대한민국이고요. 피소국은 미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쟁 해결 기관 WTO, DSP를 중심으로 제소국과 피소국 간의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브라질이 제기한 사건도 있고 중국, EC,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란드라는 여러 국가가 이 사건을 WTO, DSP에 제기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케이스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DS 248, 249 요거는 이제 각각의 국가가 제기함으로써 별도의 사건 번호가 붙은 겁니다. 브라질이 제기한 사건의 DS 248, 중국이 제기한 사건의 249입니다. 나중에 이 사건들은 다 병합해서 패널 어펠릿 바디 단계에서는 하나의 심리만이 하나의 사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번호는 달랐지만 병합해서 이 사건을 패널과 어펠릿 바디에서 처리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드 파티로 참여한 국가들 중에 캐나다, 타이페이, 큐바, 멕시코 등이 또 제3국으로 참여해서 제소국도 아니고 피소국도 아니지만 이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제3국으로 이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제기했던 사건 번호가 WTO라는 거고요. /DS라는 건 Dispute Settlement라고 했죠. 251, 우리나라가 제기한 사건이 바로 251번 사건입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한 국가는 브라질이고요. 그래서 248 사건 번호를 받았던 거고요. 우리나라는 251번 사건으로 이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명칭은 United States 피소국의 이름이 나오고요. 대시하고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 Definitive Safeguard Measure 바로 확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죠. 무엇에 대해서 Import of Certain Steel Products라고 해서 특정 철강 상품의 수입에 대한 확정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002년 3월 20일, 즉 3월 5일 날 이 조치를 미국 대통령이 발표하고 3월 20일부터 이 조치가 세이프가드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죠.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3월 20일 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컨설테이션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협의 요청이 바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시작, 출발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있습니다. 이 협의라는 건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negotiation,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negotiation이라는 걸 외교에서는 교섭이라는 표현으로 보통 흔히 번역해서 표현하긴 합니다. 협상 혹은 교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negotiation을 협상. 근데 이제 외교 쪽에서는 외교부에서는 이걸 협상이라는 말보다는 교섭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고요. 이 WTO 체제에서는 negotiation이라는 영어 표현 대신에 consult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표현을 한국어로 협의라는 말로 흔히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당사국 간의 제소국과 피소국 간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서 분쟁 해결 절차가 개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협의 요청 사실은 WTO DSP 분쟁 해결 기관에 통보되어야 되고요. 이로써 사건 명칭이 부여되게 됩니다. WT DS 251이라는 사건 명칭이 부여되게 됩니다. 결국 협의에 의한 분쟁 해결은 실패하게 되고요. 2002년 5월 21일 약 2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패널 설치 요청이 있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이 이 사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2002년 6월 14일 WTO 패널 1심 재판부가 결국 설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25일 패널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즉 1심 재판을 담당할 패널리스트들이 확정되게 되고 그 다음에인 2003년 7월 11일 패널 보고서, 패널 리포트가 결국 나와서 전체 WTO 회원국들에게 circulate, 회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명칭이 WTDS251R이라는 리포트라는 명칭으로 부과됩니다. 이 리포트 자체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이 패널 보고서가 분쟁 해결 기관에 의해서 채택되어야지만 결국 법적 의미를 가지는 판결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채택은 되지 않았고요. 1심 판결문이 회람되게 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분쟁 해결 절차 배웠을 때 타임 프레임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당초 예정된 타임 프레임보다는 조금씩 더 딜레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죠. 이게 바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개혁되어야 할 WTO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과거 WTO 체제 이전 가트 체제에 비해서는 WTO 분쟁 해결 제도가 훨씬 더 제도적으로 발전한 거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또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국제법과 관련된 분쟁 해결 기관의 practice, 이 어떤 이 제도 운영에 비해서는 WTO 체제가 매우 발전된 국제법상 분쟁 해결 기관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개선되고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1심 패널 판결에서 지게 되는 미국이 appellant, 상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과 나머지 국가들이 피상소국으로서 appellate body 상소기간 절차를 밟게 됩니다. 2003년 11월 10일 드디어 상소기관 보고서도 나오게 됩니다. 패널 보고서가 나온 이후 상소기관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죠? 이 말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패소국인 미국이 이 사건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상소기관에서의 법적 판단에 그다지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상소기관 보고서의 WTDS251ABR, 이 AB라는 건 appellate body라고 했죠. 그냥 R이라고 붙어 있는 건 패널 보고서고 AB/R이라는 건 상소기관 보고서입니다. 이 패널 보고서도 상소기관 보고서도 이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결국 분쟁 해결 기관으로 보내져서 분쟁 해결 기관에 속해 있는 전체 WTO 회원국의 대표자들, 즉 분쟁 해결 기관은 일반 이사회, 제너럴 카운슬이 분쟁 해결 문제와 관련되어서 회의를 할 때 붙이는 명칭이라고 했죠. 주로 WTO에 파견되어 있는 각국의 대사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2003년 12월 10일 상소기관 보고서가 나온 한 달 후에 상소기관 보고서와 패널 보고서가 DSP 분쟁 해결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요. 채택됨으로써 결국 패널 그리고 상소기관 보고서가 판결문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이미 상소기관 패널 보고서의 판결이 전체 WTO 회원국들한테 다 회람이 된 상태입니다. 즉 미국도 이 판결을 받아든 거죠. 그리고 그 이 보고서를 2003년 12월 10일 날 채택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WTO에서요. 이 패널 보고서, 상소기관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바로 역총이라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전체가 만장일치로 패널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상속기관 보고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기 6일 전에 즉 2003년 12월 4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본인이 취했던 세이프가드 조치의 종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즉 보고서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이전에 결국 재판에서 졌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법률적으로 판결문의 법적 효력이 부과되는 보고서 채택 6일 전에 미국 정부 스스로 기존에 취했던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행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당사국 주장을 조금 살펴보면요. 대한민국 그리고 뭐 나머지 이 제소국들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쟁점을 잠깐 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우리나라에도 무역위원회라고 해서 KTC, 코리아 트레이드 커미션이 있다라고 했죠. 미국에는 ITC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ITC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레머디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미국 정부 기관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각각의 특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연관된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제시국들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즉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unforeseen development, 즉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세이프가드 협정에 있는데 이 제소국들의 입장에서는 이 조치를 취한 미국의 ITC가 미국의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어서 결국은 수입 상품과의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unforeseen development가 아니라 야 그건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었니? 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려면 어머 수입 철강에 비해서 미국 철강 산업이 경쟁에서 져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건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는 타당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했다라고 제소국은 문제를 제기했고요. 따라서 이것이 가트 1994 제19조 1항 A에 나와 있는 unforeseen development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미국이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가트 1994 19조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가트 제19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라고 했죠. 원래 이 타이틀은 가트 1947 때부터 붙어 있었던 이름입니다. 가트 1947이 채택되었던 때는 safeguard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emergency action on import of particular product, emergency action, 긴급 조치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 WTO 체제로 넘어오면서 명칭을 이제 emergency action이 아니라 safeguard measure라는 말로 표현을 변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피소국인 미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연관된 타당한 설명을 제시했다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가트 1994 제19조를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게 피소국의 반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제소국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한국을 포함한 제소국들은 미국은 CCFRS Hot Rolled Bar Stainless Steel Rod 이거는 이 철강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품들의 증가된 수입 우리가 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했죠.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수입 증가. 바로 import increase. 두 번째가 serious injury. 세 번째가 causation인데 이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수입이 증가되었다라는 타당하고 적절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제소국인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철강 상품의 수입 증가가 이루어졌다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타당하고 적절한 설명 바로 increase import를 입증하는 reasoned and adequate explanation을 미국의 ITC가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협정 제2조 1항 즉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제3조 1항 즉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수입이 증가되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수입이 증가되었다는 걸 판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소국인 미국은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냐면 증가된 수입과 관련된 타당하고 적절한 설명을 제시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고요. 따라서 세이프가드 협정 제2조 1항 및 3조 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건에서 벌어지게 된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만 쉬었다가 조금 이따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쉬도록 하겠습니다.